이남용 교수의 실론론, 트럼프 이재명 관계를 윤리 안보 무역 정치 4대 관계로 해부한다. 동맹인가 거래인가 6전 2호 사변 이후에 강력한 한미 방위 조약에 의거 안보와 경제 협력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한미 관계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계의 실체를 보려면 말이 아니라 구조를 봐야 합니다. 트럼프 이재명 관계는 우호적 수사로 포장될 때가 많지만 실제 작동 원리는 친분이 아니라 거래의 언어에 가깝습니다. 국내 총생산 기준 미국은 약 27조 달러, 대한민국은 약 1.71.9조 달러 수준이며 경제력 격차는 대략 14월 25배로 나타납니다. 국방비도 미국이 약 8,800억 달러, 한국이 약 500억 달러로 약 15배 안팎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이 비대칭은 정상 간 심리나 호감과 무관하게 협상 결과를 규정하는 기본 토대입니다. 따라서 이 관계를 동맹의 미담으로 소비하면 국민은 착시를 겪고 국익은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관계론의 관점에서 먼저 이해 당사자 집단을 식별해야 합니다. 첫째, 미국의 행정부와 의회, 둘째, 미국 제조업 노동시장과 유권자, 셋째, 한국의 대통령실과 국회, 넷째, 한국 수출 제조업과 금융시장, 다섯째, 동북아 안보 환경의 핵심 행위자들로 구성됩니다. 이들 간 관계는 네 개의 축으로 정리됩니다. 윤리 관계는 절차와 예측 가능성의 관계이며, 안보 관계는 억제와 신뢰의 관계이고, 무역 관계는 시장 접근과 규범의 관계이며, 정치 관계는 국내 정치가 외교를 종속시키는 관계입니다. 이 네 관계가 동시에 거래화될 때 동맹은 동맹의 기능을 잃고 한국은 반복 과금 구조에 갇힌다고 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월드 베스트 프랙티스는 감정이 아니라 제도와 지표로 움직입니다. OECD 국가들의 대외 경제 정책은 통상 규범, 공급망 리스크, 동맹 신뢰의 세 축으로 설계되고, 군사 동맹은 확장 억제의 신뢰와 자주 역량의 증강이 균형을 이룹니다. 이 균형을 관리하는 모범은 원칙의 고정과 조건의 유연입니다. 원칙은 절차, 상호성, 예측 가능성으로 고정하고, 조건은 산업 기술 투자 방식으로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거래의 언어가 원칙의 자리를 차지하면 협상은 매번 재개되고 요구는 누적됩니다. 저는 지금 한미 관계의 위험이 바로 그 지점에 있다고 진단합니다. 미국 측 이해 당사자는 대통령과 행정부만이 아닙니다. 의회는 통상과 제재, 예산과 안보 공약의 승인 권한을 갖고 있으며, 선거를 앞둔 유권자와 로비 생태계는 정책의 톤을 결정합니다. 특히 미국 정치에서 제조업과 일자리는 상징 자본이며, 투표율이 대선에서 대체로 60비빈 중 60% 수준으로 나타나는 구조에서는 중간층의 체감이 정책의 언어를 바꿉니다. 반면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로서 외부 충격에 더 민감하며, 환율과 금리, 수출 주력 업종의 마진이 정치적 체감으로 직결됩니다. 이 비대칭은 한미가 동일한 문장을 말해도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결국 협상장은 가치 연합이 아니라 이해 연합으로 작동합니다. 한국 측 이해 당사자는 대통령실과 외교 통상 국방 관료 집단, 국회와 정당, 대기업 공급망과 중소협력사, 노동시장과 지역경제, 그리고 금융시장으로 구성됩니다.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이 대체로 18R 20% 수준이라는 점은 미국 시장이 단순한 수출처가 아니라 국내 고용과 투자 사이클을 좌우하는 변수임을 뜻합니다. 한국의 전체 수출 GDP 비율이 40% 안팎 또는 그 이상으로 평가되는 반면, 미국의 수출 GDP 비율은 11, 12%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관세 5%비 변동은 한국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직접 훼손하는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대략 60% 범위로 관측되는 점을 고려하면 관세는 이익을 세금처럼 깎아내리는 도구가 됩니다. 저는 이 숫자가 한미 관계를 정서적 동맹이 아니라 구조적 의존으로 보게 하는 첫 번째 근거라고 봅니다. 관계로는 상대를 선악으로 분류하지 않고 관계의 규칙을 찾아내는 학문적 태도입니다. 트럼프는 거래의 기술을 정치의 언어로 전환하는 데 능숙하며, 이재명 정부는
국내 제도와 절차를 안고 협상에 들어갑니다. 이 조합에서는 협상력이 개인의 언변이 아니라 제도에 준비돼서 갈립니다. 월드 베스트 프랙티스는 협상장의 전술보다 국내 이행 체계가 국력을 결정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저는 한국이 지금 필요한 것은 상대 비판에 앞서 우리 내부의 이행 체계와 원칙을 재정렬하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윤리관계는 국제정치의 도덕 담론이 아니라 신뢰의 기술입니다. 예측 가능성, 약속 준수, 절차적 정당성은 시장과 군사 억제의 기초 변수로 기능합니다. 그런데 거래 중심 외교가 강화되면 약속은 공동 규범이 아니라 상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계약 조항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수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이 거론될 때 그 규모가 한국 GDP의 약 18, 2%에 해당한다는 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체제의 부담을 의미합니다. 단일 국가를 상대로 한 투자 약속이 이 정도 비중으로 논의되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매우 큰 편에 속합니다. 이 지점에서 윤리관계의 균열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민주국가의 장점은 절차가 느리다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신뢰를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국회법, 예산과 조약 비준의 절차는 정치적 장애물이 아니라 국가 신용의 기반입니다. 그런데 외부 압박이 거세질수록 정부는 절차를 국민에게 설명하기보다 절차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회피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 순간 민주주의는 협상의 변수로 소비되고 국회는 국익 논쟁의 장이 아니라 외교 이행의 병목으로 낙인 찍히기 쉽습니다. OECD 상위권 민주국가들이 통상 안보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정당성입니다. 저는 한국이 대외 압박에 대응할수록 오히려 절차의 정당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윤리관계의 핵심 질문은 단순합니다. 동맹은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성과를 교환하는 계약체입니까? 계약체가 되면 성과가 줄어드는 순간 관계가 흔들리고 성과가 늘어나는 순간 요구가 누적됩니다.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면 기업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가격에 반영하고 금융시장은 국가 리스크를 환율과 금리로 평가합니다. 국민은 외교의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면서도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저는 윤리관계의 거래화를 막지 못하면 안보와 무역의 거래화는 필연적으로 뒤따른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안보 구조는 세계적으로도 고강도의 전진 배치 구조입니다. 약 2만 8천 명 규모의 미군이 상시 주둔하고 있다는 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위기시 개입 신뢰를 구성하는 물리적 근거입니다.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약 2007.9%로 평가되며 네이토의 2% 권고치를 상회한다는 점에서 한국은 이미 비용을 부담하는 동맹국입니다. 그럼에도 안보가 거래화될 위험은 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억제는 비용이 아니라 신뢰로 작동하는데 거래는 신뢰를 조건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확장 억제가 가격표로 번역되는 순간 억제의 효과는 반감된다고 봅니다. 위협 환경은 냉정합니다.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은 추정치로 약 40십/7시기 범위가 거론되며 장거리 미사일은 최대 10,000km 이상의 사거리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핵 추진 잠수함, 전략자산 전개, 확장 억제 강화는 군사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의 교환 가치로 취급될 유인이 큽니다. 동맹의 본질은 위기 시 자동 개입에 대한 신뢰인데 그것이 추가 부담이나 추가 양보와 교환되는 구조로 인식되면 상대는 동맹의 결속을 시험하려 합니다. 시험이 반복되면 억제는 약해지고 약해진 억제는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가장 비싼 악순환이라고 봅니다. 월드 베스트 프랙티스는 안보를 다층으로 관리합니다. 첫째 억제력은 해구산과 재래식 전력, 둘째 보건력은 사이버 에너지 공급망, 셋째 연합 운영은 지휘 통제 연합 훈련, 넷째 위기 소통은 한라인과 위기관리 프로토콜로 구성됩니다. 한국이 할 일은 안보 의제를 단일 카드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다층 구조로 분산해 거래화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자주 전력의 정량 목표, 연합훈련의 정례화, 방산기술 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신뢰를 사건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안보 관계를 시스템화하지 못하면 무역 압박이 안보 의제까지 흡수하는 패키지 협상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미 무역은 세계 최대급 양자 경제 관계 중 하나입니다. 연간 교역 규모는 대략 1,800억, 5천억 달러 수준으로 언급되며 한국 경제에 대한 파급력은 매우 큽니다.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이 18, 20% 수준인 반면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3% 내외로 평가되는 점은 의존도의 비대칭을 보여줍니다. 즉 한국은 미국 시장의 규칙 변화에 훨씬 민감하고 미국은 한국을 대체 가능한 파트너로 취급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이 비대칭이 통상 압박의 구조적 연료가 됩니다. 저는 이 점을 직시하지 않으면 통상 정책은 현실을 배반한다고 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규범을 신뢰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자유무역 규범은 예측 가능성을 높여 투자와 고용을 증대시키지만 관세가 징벌 도구로 작동하면 기업은 공급망을 분산하고 비용을 전가하게 됩니다. 관세가 5% 미만 변동해도 자동차, 배터리, 철강 등 마진이 얇은 산업은 즉시 충격을 받습니다. 영업이익률 6, 10% 범위의 산업에서는 관세가 경쟁력의 핵심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수출 감소만이 아니라 국내 협력사 생태계의 투자 축소, 고용 둔화, 지역 경제 위축으로 전이됩니다. 저는 통상 압박을 단순히 외교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산업 정책의 문제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월드 베스트 프랙티스는 통상 리스크를 세 갈래로 대응합니다. 첫째, 시장 다변화로 수요 리스크를 줄이고, 둘째, 고부가 가치 전환으로 관세 탄력성을 낮추며, 셋째, 규범과 법제의 방어력을 강화합니다. 한미 FTA의 틀과 WTO 규범, 그리고 각국의 무역구제 제도는 감정이 아니라 조문과 절차로 작동합니다. 한국은 통상법 전문성, 데이터 기반 원산지 보조금 환경규제 대응 능력, 공급망 추적 시스템을 국가 역량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협상에서 이기는 기술보다 평상시에 지지 않는 체계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제정치는 국내 정치의 연장이라는 말은 교과서 문구가 아니라 현실의 규칙입니다. 미국에서는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관세와 제조업, 이민과 치안 같은 이슈가 강한 동원력을 갖습니다. 보호무역은 언제든 정치적으로 매력적인 카드가 되며 상대국은 협상 상대이기 전에 성과의 배경이 됩니다. 반면 한국은 지지율 변동성이 크고 임기 중 23% 이상 흔들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는 인식이 널리 공유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대외 협상이 곧바로 국내 정치 리스크로 전환됩니다. 정치 관계의 불안정성이 윤리 안보 무역 관계를 동시에 흔드는 핵심 변수라고 봅니다. 한국은 외환 보유액이 세계 약 9위권으로 평가되고 국가 신용 등급이 AA급으로 분류되는 등 경제 펀더멘털이 강합니다. 그러나 지정학 리스크는 선진국 평균보다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경제는 선진국, 안보는 준전시라는 이중 구조를 만듭니다. 이 구조에서는 지도자가 외교 성과를 단기적으로 과시하는 유혹이 커지고 반대로 외교의 비용은 장기적으로 누적되기 쉽습니다. 동맹을 성과 과시의 무대로 사용하면 전략은 사라지고 전술만 남습니다. 전술은 선거를 넘지 못하고 전략 없는 외교는 다음 협상에서 더 큰 비용을 부릅니다. 정치 관계의 무대화를 멈추는 것이 국익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합니다. 월드 베스트 프랙티스는 국내 정치와 외교의 충돌을 제도적으로 완화합니다. 초당적 외교 원칙, 국회 보고와 사회적 합의, 민관 협력의 상설화, 위기 대응 커뮤니케이션의 일원화가 그것입니다. 한국은 외교 안보 통상을 정권의 이벤트가 아니라 국가의 시스템으로 고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의 정치 일정이 바뀌어도 우리의 기본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 차원의 초당적 대외 전략 합의체, 산업별 통상 리스크 컨트롤 타워, 환율 금융시장과 연결된 위기관리 프로토콜을 구축해야 한다고 봅니다. FEA 기반 해법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관계 운영 체계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은 감정이 아니라 아키텍처입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축적해온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접근이 한국에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FEA의 관점에서 보면 외교 안보 통상은 단일 부처의 업무가 아니라 정부 전체의 성과 체계이며 서비스, 전달 방식, 지원 체계, 자원 관리라는 네 영역으로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대외 정책의 성과는 선언이 아니라 데이터로 관리되어야 하고 부처 간 책임은 문서가 아니라 프로세스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약했던 지점은 정책이 아니라 정책 운영 체계입니다. 트럼프 이재명 관계의 본질을 해결하려면 바로 이 운영 체계를 먼저 고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서비스 관점에서는 국민이 체감하는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환율 변동성 완화, 수출 충격 흡수, 안보 불확실성 축소, 공급망 안정이라는 네 가지 체감 목표를 정량화해야 합니다. 둘째, 전달 방식 관점에서는 외교 협상, 통상 법리 대응, 산업정책 실행, 금융시장 안정 조치가 하나의 시나리오로 연동되어야 합니다. 셋째, 지원체계 관점에서는 데이터 거버넌스, 법률 전문성, 민관협업, 국제협상 인력풀을 상설화해야 합니다. 넷째, 자원관리 관점에서는 예산, 인력, 법령, 정보 시스템이 목표 중심으로 재배치되어야 합니다. 이 네 층이 연결될 때만 외교는 이벤트가 아니라 국가 능력이 된다고 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가 요구하는 것은 관계의 엔지니어링입니다. 상대의 압박은 막을 수 없지만 압박이 비용으로 전환되는 경로는 설계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 리스크는 산업별 손익 민감도, 원산지 규정 준수율, 대체 시장 가용성으로 모델링하고 환율 리스크는 외화 유동성, 수출입 결제 구조, 해지 비율로 관리해야 합니다. 안보 리스크는 연합운영 지표, 위기경보 체계, 전략자산 전개 프로토콜로 정량화해야 합니다. 한국이 이 수준의 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어떤 정상이라도 결국 거래의 언어에 끌려가게 된다고 봅니다. 처방으로 원칙을 고정하고 협상은 분산하며 비용을 국내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첫째, 원칙을 고정해야 합니다. 절차, 상호성, 예측 가능성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헌법적 원칙입니다. 국회 절차는 외교의 장애물이 아니라 국가 신뢰의 담보이며 그 담보를 깎아먹고 얻는 당위 성과는 장기 비용으로 되돌아옵니다. 정부는 속도가 아니라 정당성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국민이 납득하는 절차는 외부 압박을 흡수하는 완충제가 됩니다. 이 원칙 고정 없이는 어떤 패키지 합의도 지속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둘째, 협상은 분산해야 합니다. 안보의제, 통상의제, 투자의제, 기술의제를 하나의 테이블에 올리면 상대는 가장 강한 카드로 가장 민감한 영역을 흔듭니다. 반대로 의제를 분산하고 시스템을 상설화하면 거래와는 어려워집니다. 무역은 규범과 법리로, 안보는 연합운영과 억제체계로, 투자는 산업정책과 기술전략으로 각각 관리해야 합니다. 이 분산은 갈라치기가 아니라 리스크 격리입니다. 한국이 의제 분산을 통해 협상장의 레버리지를 분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셋째, 비용을 국내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초대형 투자 약속, 관세 충격, 방위비 부담, 환율 변동성의 비용은 결국 국민이 부담합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비용을 숨기는 성과 홍보를 멈추고 비용과 편익을 계량해 공개해야 합니다. 국익은 비밀스러운 거래가 아니라 공개된 합의 위에서 자랍니다. 저는 국민이 비용을 이해할 때만 원칙이 지켜지고 원칙이 지켜질 때만 동맹이 관계로 유지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이재명 관계는 동맹의 외피를 쓰고 거래의 로직으로 움직일 위험이 큽니다. 경제력 격차 약 14.75배, 국방비 격차 약 15배, 시장 의존도의 비대칭, 지정학 리스크의 비대칭이 그 배경입니다. 이 조건에서 감정적 낙관은 전략이 될 수 없으며 단기 타협은 반복 과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협상을 잘하는 기술 이전에 협상이 흔들 수 없는 원칙과 운영체계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동맹을 관계로 관리할 것인가, 거래로 소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저는 분명히 답합니다. 동맹은 계약이 아니라 신뢰의 구조이며 그 구조를 지키지 못하면 다음 협상에서 우리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남용 교수의 실론 롱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